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1차 모의고사 할게요. 자, 이제 요번에 일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면, 뭐와 관련된 6차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6차 교육과정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한번 다 다루겠다는 이제, 목표로 한번 다뤄봤는데, 자, 여기 이제 6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이제 보충자료,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냐면요. 1페이지 펴보세요. 자, 6차 교육과정은 이제 그 밑에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뭐 다양화, 뭐 이런 것도 있다. 역사과 편제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국사과가 3차 때는 독립교과였죠.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사회과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3차 때부터 해서 5차 때까지 국사과는 국사과로, 세계사는 사회과로 이렇게 이론적인 체제가 이제 뭐냐면 국사, 세계사, 이제 사회과 통합되면서 이론적인 형태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국사과가 전반적 위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국사의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사회 안에 그냥 국사 배우자. 아예 통합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시안이 발표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이제 세계사 그 중학교 안에 사회라는 과목을 두고 그 안에 이제 일반 사회나 지리는 과목 하나 만들고 교과서를 따로 뭐냐면 국사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과목은 교과도 아니에요. 과목이 하나인데 뭐냐면 책은 두 개야. 교과서는. 그리고 시험 문제 낼 때 사회선생이나 그분이 10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은 국사를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가 나중에 7차 개정 때는 어떻게 돼? 다시 이제 뭐냐면 과목으로서 독립할 교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역사라는 과목으로 해서 그 세계사하고 한국사 이렇게 같이 가르치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상치가 좀 많았어요. 역사를 이제 배우면 가서 일사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는데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가평이니 포천이니 해가지고, 조그만 학교도 있죠. 그런데 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중학교 가더라도 이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내려가서, 저도 걱정했거든요. 지리를 가르치지 않을까. 잘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역사만, 전담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회과 통합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학급별 계열과 국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심의 주제학습,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고등학교는 분류사 중심의 심층학습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용은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죠. 뭐죠 이게? 환경학대법이야. 네. 그 6차, 7차 환경학대법 기본은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배우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자, 거기 뭐 사회과 통합 비판은 이제 예전 얘기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역사교육 보면, 뭐 여기 이제 세계사는 사회 1, 사회 2, 사회 3, 그 사회 1이나 사회 2에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역사지 지역사, 파형 형태가 이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는 쭉 넘어가서 그 밑에 고등학교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대사의 지향, 그 다음에 근세사 전환, 이런 것들에서 어떤 뭐냐면 시대 구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됐다. 이행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단계를 뒀지만 요때는 더 강화됐고요. 그 다음 뭐, 고등학교 세계에서는 뭐 볼 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 잠깐 이제 고등학교 세계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고대사, 중세사는 문화권 학습이고 근현대는 주제 중심이죠. 이건 뭐 기본적인 틀은 지금도 계속 가요. 이 기점이 왜죠? 16세기 때 뭘 기점으로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는 따로따로 놓았는데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는 통합이 되잖아요. 역사가요.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이 될까요? 서구사회.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제3세계나 뭐 동양에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교육과정 안에서
중학교 국사 운영 방법의 방법을 한 줄이나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구성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국사 운영, 그러니까 국사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 과목과 별도 교과서를 만들고 별개 시수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만 과목은 뭐죠? 사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낼 때는 반반씩 되고, 예,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학교 사회 내용 구성의 통합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사회 1, 사회 2, 사회 3.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역사, 역사지, 예,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사회 1은 이제 지리하고 세계사, 그 다음에 지리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역사가 이제 보조고 이렇게. 그래서 사회 2 같은 경우는 세계사, 지리, 일반사회.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통합성이 이제 강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예, 7차가 나오면 나오지 6차는 좀 한번 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6차에서 나오면 예전에 6차 할 때만 나왔어.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다음 1차 사유가 무엇인지 써보고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글쓴이가 제시한 사상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의 뭐 대립, 논쟁, 공유 논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요거인데,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원효와 관련된 내용이죠. 뭐 이거는 있고, 그래서 이제, 대승 귀신 논소, 여기는 또 대승 귀신 논벌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승 귀신 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대승 귀신 논은, 뭐냐면, 불경이 중국에 따로 있어요, 이게. 거기에 논에다 소를 붙인 것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전은 대신 귀신이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거기에다 뭘 붙인 거예요? 논을 붙인 거야. 근데 그 주석도 어려우니까 그 주석에다 또 주석을 붙여. 이게 소거든요? 예. 그 별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승귀신 논소, 뭐, 이렇게 대승귀신 논 별기, 예,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뭐 자세하면 더 이게 또 노와 별기하고 소가 이제 구분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실제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과 니은에 비판했던 글쎄 제시한 사상, 여기 보면 이제 여러 학설을 그릇된 이론을 모두 비판하고 부정하나 했으나, 부정의 한 면을 치우치고 긍정된 부분이 파괴할 줄 이게 뭐냐면,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불교에서도 여러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 교단 간의 대립도 있고, 교리 간의 대립도 있어. 근데 예전엔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의 의견도 각각의 진리에 한 면씩 있다. 그래서 서로 부정하지 말고 서로 뭐냐면 화합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하쟁사상이야. 하쟁사상. 그래서 하쟁사상 쓰시면 되고, 그럼 어떤 분은 이제 1심 사상도 되지 않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심 사상은 하쟁사상하고 1심 사상하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을 쓰이긴 한데, 하쟁사상은 되게 이제 전 불교적인 용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불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나 여러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리들을 이제 다툼하고 대립하니까 그 하합의 논리로 이제 묻는 게 하쟁사상이고, 이 하쟁의 논리는 원효가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뭐 자장이나 이런 사람도 얘기했고, 그걸 누가 정리했냐면 원효가 정리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논의 중에 그 이제 원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논쟁이 뭐야? 공유 논쟁이죠. 그 중에 공유 논쟁을 따로 떼가지고 하쟁사상의 원칙 아래에서 제시된 것이 1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큰 개념은 하쟁이고 작은 개념은 뭐죠? 1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육과정의 총론이 하쟁이야. 강론은 뭐죠? 1심.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심 사상도 뭐 실제 근거에 따라서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쓰면 하쟁을 이렇게 쓰는 게 좀 뭐냐면 정확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3번을 보면 다음 밑줄치의 왕이 이거 보기 전에 이거 통일신라 불교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보충자료 이제 2페이지 펴보세요. 자, 통일신라 불교 보면 법상종이 나오죠? 예, 그래서 법상종 유식사상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됐는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라의 원칙의 서명학파 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원효인데 이제 원효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불교의 종합적인 이해 체계를 확립해서 중국의 번역 소개된 모든 정적을 폭넓게 이해를 했다. 그래서 새롭게 경전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통합을 했죠.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하장사 아니 제일 문제 공유 논쟁이야. 중간학파, 유식학파 그 일심사상을 통해서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대중화하게 했다. 무슨 사상을 통해서? 정토 신앙 중에 미타 사상. 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을 치면 죽은 후에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의상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하엄이 쓴 법궤도 이런 것도 있고, 자 의상이 세웠던 종파는 하엄종이에요. 하엄종은 그 법상종과 달리 중간학파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흉 사상을 강조했다. 그래서 일찍다 다지길 전제왕권 강화에 이념적 도구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제왕권 강화 의의를 보면 원강 자장 단계의 불교에서 벗어나서 왕실 불교, 그러니까 귀족 불교에서 일반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 불교로 확대 발전시켰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어떤 유미나 포소 문제를 대립성의 다원성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의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전제왕권은 또 강한 측면도 있지만 그 사상적 논리가 또 의상이 또 대중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해조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왕후천추 국전이거든요. 외워두세요이거든요. 예전에 교육과정 관련돼서 예문으로 나왔어. 한번 물어볼 수 있어. 왕후천추 국전이 뭐냐? 이름 쓰라는 거.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축국은 어디를 뜻하죠? 천축국은 지금은 이제 천축국은 미국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을 얘기했고, 근데 예전에 천축국은 어디냐면 인도야, 인도. 그래서 그 인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쓴 기행문.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역교로 나왔고, 아마 그 바닷길 뭐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충성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충성왕이 이제 강영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그때 담당 기관으로서 의영창을 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충성왕 문제도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래서 객관식 기출에 잠깐 뭐 독립 문제는 아니지만 뭐 오답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봐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페이지 펴보세요. 자, 충성왕의 개혁기구 이제 보면 이제 사림원, 강정원, 자정원 이렇게 원자 돌림을 이제 했는데 이 원자 돌림은 이제 그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실시한 간청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사림원, 강정원, 이제 자정원 중에 제일 중심 기관이 어디냐면 사림원이야. 그래서 예전에 뭐 사림원과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기구들은 오래 못 갔어요. 이게 되게 오래 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충성왕이 두 번 즉위했죠. 그래서 잠깐 이제 한 1년 즉위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왕이가 됐죠. 그래서 앞에는 진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쫓겨난 거야. 조비 무구 사건 해가지고 이제 그 쫓겨나고 대두도 가 있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잠깐 고조 와서 고조왕이 됐다가 다시 중국에 대두 갔었죠. 근데 이때 잠깐 이제 1차 때 잠깐 만들어둔 거야. 그래서 실제 개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2차 개혁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을 이제 중심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성격을 보면 충녕왕이 측근세력을 제거해서 유교 인연했다 왕권과 관료 정치 회복이었다. 그래서 육천체제를 복귀시키고 충녕왕은 사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자는
좀 뭐냐면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 원자로 바꾼 거야, 간청 이름을.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것은 이제 뭐냐면 반원적이다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국도 원이니까 우리도 원이면 통합시키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립유치원이 지금 나이스 통합하고 하잖아요. 예, 업무포탈로. 그런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충성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원나 여쭤볼 때는 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원나는 개긴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조비 무고 사건을 계기였고 얘를 이제 박탈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농산이 뭐냐면 가경법인이 이거 후대에 이제 실시한 건데 정농산은 이제 건세가대 농장학대면 인한 토지제도 물량 시정 전민 변전 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1차 충성 1차 시기 때는 정농산은 그때 예전에 간청을 이제 좀 확대시킨 거고 1차 때는 사림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2차 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농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전민 변전 사업이라도 그 주체가 좀 달라요. 간청 주체가. 그 다음에 가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수입 증대, 물량의 염정을 시정하고 염분을 구겨서 영가를 정해서 소금의 소비자는 의열처에 가서 구입을 하고요. 사적인 매매는 금지시키는 그런 법들이죠. 그래서 있고 망건당은 이제 충성왕이 이제 왕에서 물러난 후에 이제 북경에 세운 학문연구소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고려 지식인들과 중국의 지식인들의 어떤 교주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리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애국개몽운동단체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보충자로 이제 다뤄봤는데 예전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 자강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뭐냐 대한자강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익혀두세요. 사료 자체는요. 그래서 대한자강에는 이제 그 쓰고 이 단체의 정치투쟁 뭘 쓰냐면 일제가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니까 이에 반대해서 대규모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보안법에 의해서 해산이 되죠. 예. 그래서 대한자강에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대한협회 그런 단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예국개몽운동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국개몽운동 단체들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5번을 보죠. 5번은 양세법이죠. 양세법인데 어떤 분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작년에도 모의고사 때 냈는데 올해도 이렇게 내냐.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난 건 또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양세법 같은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양세법에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배경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세법 원칙 같은 게 많이 나왔어. 기준 같은 게.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양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프린트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볼게요. 자, 양세법은 이제 그 실시하는 원인을 보면요. 정원제가 실시되자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조용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대토지의 소유한 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니까 국가재정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의 난 이후에 강남의 조세 수치 확보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어떤 사회경제적 발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자, 그 기준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몇 가지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양출재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걷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에 맞게 걷는 거야. 지금 현대식 예산제도가 양출재입이죠. 그러니까 좀 근대적인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거주의는 이제 주거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 이제 부족을 하는 거죠. 예전에 주거와 개코를 구분했죠. 주거 개코라는 그 말은 가도정책부터 나왔어요. 예. 그리고 호산 대응 원칙은 이제는 재산에 따라서 걷는다. 그래서 호의 등급에 따라서 걷는다. 1등급에 9등급까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양세징수는 세금을 2번 걷는 거야. 예. 그래갖고 하세 추세 이렇게 이제 하세는 6월달 추세는 11월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세는 주로 뭘 걷냐면 재산세, 호세를 걷고 추세는 지세를 걷는다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세가 있고 단세가 있죠. 그러면 양세는 2번 걷는 거, 단세는 1번 걷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주의할 건 뭐냐면 요때 단세라는 의미는 뭐냐면 양세를 묶어서 하세 추세를 그냥 단세 한 번만 걷는 거야. 그래서 양세법 한 종목만 걷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양세를 그 안에서 2개를 나눠서 걷는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원래 원칙은 잡세를 없애고 이제 양세만 딱 한 번만 걷고 그걸 2번을 나눠서 이제 징수한다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잡세가 붙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두세가 없어졌는데 요 인정세 부분이 근데 송나라 때 다시 부활되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급납주의, 뭐,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등등.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나라의 재정이 풍부해졌다. 그래서 그 조용조가 개별적, 인신적, 군중적 지배라면 양세호는 호단이 들어간 그 자산에 따른 호등제 수치체제다. 예. 그리고 국가가 대토지 소유를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밑에 한 개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각 주연의 1년간의 경비와 이제 상공액, 그 다음에 송사금은 지출액에서 세수도 이제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양출 제입의 원칙이죠. 이거는. 그러면 두 번째는 경고주의죠. 자, 경고주의는 뭐기 들어가게, 많이 뭘까요? 주어와 개코를 구별하지 않고 거주지의 부적에 올려 부과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주어와 개코는 의미 아시죠? 주어는 원적지에 있는 사람이고, 원래, 개코는 이주만 사람들 개코라고 했죠? 자, 그다음 호상대응 부과 원칙 같은 경우에는 정남과 중남의 구별 없이 빈부의 차를 두고 징수의 호대상, 자산 대응 원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세를 징수한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 권고주의하고, 그 다음에 호상 대응 부과 원칙. 그래서 그 명칭하고 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그런 걸 물어봤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자유민권 운동이죠. 자유민권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좀 보면, 자, 보충 페이지 5페이지 표 보세요. 자유민권 운동. 자,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사회 근대 기술의 수용, 서양사상의 수용 등등.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긴 안 나왔죠. 전환론을 패배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자유민권 운동을 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사족민권 운동, 유형농민민권 운동, 그 다음에 농민민권, 대동단결 운동, 이렇게 있는데, 사족민권하고 유형농민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지주계층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상층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민권은 하층민들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층으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뭐냐면 대동단결 운동이에요. 자, 사족민권을 이제 보면, 사족민권은 전환론자들이 주도했고, 그때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타가키 다이스케야.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다가 전환론에 패배를 했죠. 그래서 사이코 다카모리는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은 뭐야? 나와서 사족민권 운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건백서는 위견을 올린다는 뜻인데 그걸 신문에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문에 공표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범벌의 관료조직을 비판하고 인민의 여론을 국가의 정치를 반영하자. 그래서 민선위원회 설립을 주장하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갖고 뭐 찬방유진이 신문지 조례 이런 것들 제정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 사족민권운동에 대해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농민민권운동 있죠. 교육받은 유형농민층 이런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예국사를 설립하고 의회 개설운동을 촉진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정부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집회조례나 그 다음 독자의 헌법 준비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헌법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뭐냐면 영국식과 그 독일식이 또 싸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농민민권운동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단결 운동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정당결성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정당 중에 자유당, 이편 개진당, 이편 재정당. 자유당은 이제 이따가키 다스케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 주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편 개진당 같은 경우에는 오꼬마 시게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따가키 다스케와 함께, 원래는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전환론을 계기해서 떨쳐 나와가지고 자유당 만들었고, 이 오꼬마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을 어떤 식으로 개조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식 헌법은 이토가 주장했던 거고, 영국식으로 해서 불문법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얘가 그 오꼬마인데, 이 오꼬마가 나와서 또 패해가지고 또 이편 개진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식 온건한 이편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편 재정당인데 예전에 이게 시험문에 나왔는데 어영종당이에요. 그 군인 출신이었던 후쿠지 게이치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당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이런 정당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합 집산해갖고 해체되고 이제 없어져요. 그냥 초기 정당이야. 그 다음 자유민공운동 당시에 정당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당시 기획과 관련되어 정부가 취한 조치를 한준에 쓰시오. 그래서 다음 사료는 자유민권운동이 출발이 되었던 평가받는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정부에 제출한 뭘 써야 될까요? 요거요. 예. 민선유연 설립 건백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뭐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자주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족민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뭐냐면 창반율과 신문지 조례야. 창반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명예훼손이야.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도 지금은 어떤 그 장관이나 어떤 정치가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냐면 명예훼손죄가 좀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돼서 조각이 되잖아요. 법적 얘기상.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장관이라든지 뭐 수상이 뭐 정치가 돼서 잘못했어요. 그럼 이걸 대해서 누가 비판했어. 신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예를 들어 정책을 하나 추구했는데 국민 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판했던 자체도 가지고 명예훼손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MB 때도 한번 있었죠. 그런 게 장관 저희 소고기 파동을 갖고 했는데 장관 비판했다가 뭐 명예훼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거죠. 신문지 조례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이야 신문이야 뭐 당연한 거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치 얘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문물들 소개하는 그런 걸 역할을 했는데, 이때 들어와서는 자유민권 운동 때부터 신문이 뭐냐면 정치 기사를 싣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때 이 신문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문지 조례를 만들어서 신문을 창간하거나 검열하거나 이런 것들 삭제하거나 그런 이제 제도 장치를 마련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분야사예요, 분야사.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게 제가 제 건은 이제 달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야사하고 주제 중심은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분야사하고 이제 그 주제 중심하고 헷갈린다. 윤경님 예. 헷갈린다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분야사는 좀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그 안에서 더 좁은 범위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할게요. 되게 이제 제일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게 뭘까요? 연대기야, 연대기. 연대기는 모든 부분을 다 달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달아. 분야사는 요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딱 해갖고 정치사, 그 다음에 전쟁사,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여성사 이렇게 달아요. 예. 그러면 자 정쟁사를 다룬다고 봐요. 전쟁사 중에 이제 되게 많은 게 있죠. 그 중에 소총의 발달사, 무기의 발달사 하면
이건 분야사가 아니라 이제 뭐가 넘어요? 주제도 넘어가는 행적. 아니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면 어때요? 사건 이렇게 주면 이거는 행적이거죠. 조직 방법이 주제 중심 방법 중에. 그러면 뭐 여성사도 이제 보면 뭐 여성사도 그 안에 수많은 주제들 있잖아요. 조그만 주제들. 그 예를 들어 뭐 여성의 선거법 번청 과정이나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나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분야사가 아니라 이제 주제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야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는 거고 주제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학습에 맞게 쪼개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분야사보다도 주제 중심 방법이 좀 더 전문적이겠죠. 깊게 파니까.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다음 같은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장단점을 한 줄에 쓰고, 이 방법의 내용을 조직할 때 고려할 점들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충사, 제1차 여성운동, 뭐 제2차 여성운동, 제3의 물결 해갖고, 쭉 뭐냐면, 전반적 여성사의 흐름을 이제 했어요. 네.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입론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입론책인가 구상책에 제가 그 여성사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성사라는 분야사를 다룰 때, 장단점 쓰고, 그 다음에 고려할 점도 여기 쓰시면 되게요.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을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장점, 단점, 고려할 점도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야사를 이제 볼게요. 보충 페이지 이제 그 6페이지 보면 특정한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분야사다. 그래서 장점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갖고 친밀한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쉽게 흥미를 있는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탐구 학습에 이제 유리한 방법이고, 단점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대 전체적으로 발전을 못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분야라는 것은 저기 넓은 데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머지 부분 제외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치사를 다루면 사회, 경제, 문화사를 못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향은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른 분야를 무시하지 않고 같이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전쟁사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꼭 전쟁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가 또 연계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 이거 같이 살펴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거기 이제 장점, 단점은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각 분야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대상을 드러내는 데는 절제하지 않다. 예. 그 다음에 고려할 점은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해하는 걸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은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포트로 대제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포트로 대제나 에카르트 2세 이런 사람들을 좀 볼게요. 자, 포트로 대제는 이제 이렇게 즉위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갖고 초창기 때 왕이지만 거의 실권이 없었어. 그 이복 누나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복 누나를 이제 제키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의 제일 과제가 뭐냐면 부동항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동항을 찾는 건데,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이제 흑해방면으로 이제 나가면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국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스만하고 이렇게 싸우면 나중에 이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깨졌어. 잘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빌빌댔죠. 그런데 포트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서 폴란드 국왕하고 이제 만나고 얘기를 했어. 어저께 뭐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우냐. 북쪽이 아니면, 아니야, 남쪽이 아니면 북쪽으로 봐라. 북쪽 어디 있어요? 발트 쪽으로 가면
분명히 보인다. 보니까 발트해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한 거야. 근데 발트해를 진출하려니까 누가 걸림돌이 되냐면 이때는 스웨덴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웨덴하고 한번 붙은 게 뭐냐면 북방 정쟁이야.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그걸 붙어가지고 이겼죠. 두 번에 거쳐서. 그래서 그때 이기고 나서 그때 그 얻어진 땅 있죠. 그 중에 이제 발트 연안에 있는 땅 중에 그 습지가 많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게 상트크베르크죠.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발음 상크트페테르부르크예요. 예, 근데 이게 명칭이 계속 바뀌어. 예, 그래갖고 부르크란 말 자체가 독일식 발음이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성 페트로그라드라고 불러요. 그 부르크란 말 자체가 그러다가 또 뭐냐면 성 페트로그라드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또 내닝을 기름해서 내닝그라드라고 부르다가 또 그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다시 성 페트로그라드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계획 도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러시아 근대에 착수해가지고 세계과 풍습의 서유럽화를 깼고 유럽식 교육을 보급했다 등등 중상주의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카트리 2세가 있죠. 이 에카트리 2세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죠. 그 남편이 포트 3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포트 3세가 좀 약간 그 정치 못했어. 그래서 7년 전쟁 막 이기판인데도 후에는 2세 존중한다면서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병력 빼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쿠데타 일으켜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에카트 2세가 그 포트 3세의 부인이었는데, 원래 독일에 있는 조그만 공국의 공주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에카트 2세로 즉위하게 돼. 예. 근데 이제 에카트 2세로 즉위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책들을 이제 보면, 계몽사상이 영향을 받고, 주로 누구하고 교류했냐면, 볼테도 있죠. 볼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계몽 군주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고,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상당히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일어난 난이, 후카초프의 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가와 문필가를 후원을 해줬다. 그래서 계몽 군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농노제가 학대 강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지배층인 귀족들과 농민간의 문화적 경제적 괴리가 심했는데, 특히 이제 그 귀족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안 썼어요, 거의 대부분. 뭘 썼냐면, 불어를 썼어. 예, 불어를. 지금도 재벌집 가면 이제 영어 쓰고 불어 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중도 소통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러시아군이 뒤집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자옹 들어갈 전쟁을 써보고 미추신 도시의 명칭을 쓰시오. 스웨덴과 무슨 전쟁을 일으켰다? 북방전쟁. 1차, 2차. 1차는 졌고 2차는 이겼죠. 도시의 명칭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포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좀 권위적이에요, 상당히. 예. 자기 권위적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 뭐냐면 러시아가 발전시키려면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걸 강요했죠. 근데 자기 아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사이라는 사람인데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맞지가 않은 포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가지고 얘를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한다고 이제 사형을 시켜버린다고 이제 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 선고 이제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죽일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알렉사이가 이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자살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있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후계자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없고, 아마 그 부인인가 딸인가 연달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엘리자베타인가 해가지고, 여왕이 또 즉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정조 있죠. 영조. 영조가 사도세자 죽은 거하고 죽인 것도 비슷하다. 같은 시기예요. 대회. 그래서 사도세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뭘 강조했죠? 무력. 근데 영조는 문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거꾸로 이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코드하고 아들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서로 죽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예. 이 사람 무슨 걸로 유명하죠? 참주정치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 보면 페이시스트라토스에 대해 관련된 내용은 단독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오답으로는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기출빈도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 사람을 이제 보기 전에, 문제 풀어보기 전에 내용을 이제 볼게요. 문제지에. 자, 거기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이제 정책을 보면, 대내적인 배경은 빈부격차, 메가라 전투 등등, 최하층이 이제 참여했고, 그래서 개혁은 중소농립체 육성과 시민공동체 의식 강화, 그래서 최하층을 바탕으로 해갖고,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민중영합주의?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민중들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를 하고, 한노합했죠. 어디만. 귀족들하고 부연평민들. 그래서 이들을 패가지고, 이들이 가진 재산과 토지를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빈민들이 나눠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잘했던 게 뭐냐면, 쪽수의 논리는 잘했죠. 예, 빈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지지를 받고, 뭐냐면, 통치를 했다. 독재를 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 귀족들을 추방하고, 토지를 빈농들이 분배하고, 상공을 장려하고, 은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등등. 그리고 선원과 상공업자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토목공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종교와 문화를, 촉진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 행사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안타나이와 디오니시아를 원래 민간에서 했던 축제인데 이걸 국가 축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기를 이제 끄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은 이제 뭐냐면 오늘날 입장을 때는 이제 독재지만 계몽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참주정은 아테네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 시대 전반적인 형상이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가독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했는데 아들들은 뭐죠? 정치 못했어. 무능했죠?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이스테네스야. 그래서 클레이스테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참조 같은 것도 등장할 필요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도평 추방제를 실시하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인물이 누군지 말해보고 그가 집권할 수 있었던 군사적 업적을 쓰시오. 자,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정책들을 쓰고 니엔의 정치 형태가 그리스 정역에 등장했던 배경과 권력 획득 방법을 한 줄이내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죠? 예, 아까 얘기는 페이시스트라토스 관련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읽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군사적 업적은 메가라와 싸워서 살라미스를 획득했다. 살라미스는 뭘로 유명하죠? 살라미스 해전으로 유명하죠. 예, 섬인데 거기를 획득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게 살라미스를 왜 획득했냐면 아테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아테네는 해상제국으로 유명하죠. 무역으로 유명해. 근데 농업을 거의 안 했어요. 예, 곡식 같은 것들은 이제 생산하지 않고 로마의 라티푼디움처럼 노예를 불려갖고 주로 이제 뭐냐면 포도나 올리브 같은 가수 재배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아무리 먹어도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이게 주국이 아니잖아. 곡물을 미리 수입하려면 통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흑해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실시아 지역으로부터 해갖고 왔는데 살라미스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백길의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 주변에 또 뭐냐면 밀생산지들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등등 해가지고 이걸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때 스파르타가 어디를 끊는데 주력했냐면 아테네 목줄 어디겠어요? 식량의 공급선을 끊는데 주력했던 거야. 그러니까 식량의 공급선이 끊어지니까 아테네가 식량 위기에 처해져 있고, 아테네가 나중에 패배 원인 중에 그 중에 그게 제일 커요. 곡식 확보가 잘 안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군사적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빈민들에게 자주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농사의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 그때 이제 귀족들을 추방하고 그 토지를 누구한테 분배했죠? 빅민들에게 분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니은의 정치 형태가 그리스 정령 등장했던 배경 및 권력 획득 방법을 한 줄에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참주 정치라는 것은 아테네만 보였던 형상은 아니죠. 전 그리스적 형상인데, 자, 이때 이제 그 여러 참주들이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전술의 변화로 귀족 지배가 이제 동요한 가운데, 이때 전술의 변화는 뭐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기병에서 팔랑크스 중심한 중장부병. 그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이 예전에 기병력 해가지고 권력을 누렸죠. 근데 새롭게 등장한 평민들, 부여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정치 권력을 달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잘 안 들어줬잖아. 그래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 정권을 등장하는 이런 참주 정치가들이 등장했다.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이제 정보광조와 관련된 주제로 탐구학습을 진행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탐구학습은 매번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그 교수님들, 출제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탐구학습이에요. 탐구학습. 그래서 탐구학습을 뭐냐면 단독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뭐냐면 뭐 총괄학습이나 사료학습이나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갖고 문제가 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탐구학습의 단독 문제 이렇게 내봤거든요. 자, 그러면 자, 탐구학습 풀어보기 전에 이게 잠깐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예. 자,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탐구학습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절차야. 절차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처음엔 뭐죠? 문제인지. 두 번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가설 설정. 예. 그래서 이 가설 설정 중에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여러 가설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타당한 가설을 뭐라고 부르면 작업 가설이라고요. 그거 외워두시고 명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 분석 중간에 여기는 이제 가설 설정으로 이렇게 따로 묶지만 실은 별개예요. 중간에 또 있어. 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설 설정이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잘못됐는데 그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 그 중간에 그 단계로서 개념과 용어 정의가 있어요. 개념과 용어 정의는 왜 명확히 하려면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정보 강조를 하는데 북이나 그 다음에 저 선비족 왕조를 북이 같은 선비족 왕조를 다루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이거는 정보 왕조가 아니라 뭐죠? 침투 왕조죠. 그러니까 정보 왕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왕조에 관련된 것들만 해야죠. 방향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가설 개념이나 용어의 어떤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방향점을 잡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어. 그럼 가설에 맞는 뭘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죠. 이거 이때 이제 사료 비판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가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공인형 기출문제 일반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일반화까지는 안 가요. 결론, 그냥 도출,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일반화 법칙성을 추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 공인형 기출문제 그런 것들이 나왔냐면, 공인형 때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거기에 썼는데, 이때는 그 통합사회적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사회과와 관련돼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는 많이 나왔는데, 보통 결론 도출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자, 일단 뭐 장점이 있고 유의점,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장점과 유의점 파란 책에 없죠? 찾아봐도 없을 거야, 아마. 여긴, 어디에 있냐면,
그 차경수라는 사람 모르시죠? 듣보잡이죠. 듣보잡일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 통합사회 문제 한 문제가 두 문제 맞추려고 그 차경수 책을 봤어. 사회과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탐구학습이. 왜냐면 탐구학습 자체가 어디에서 강조되는 것이냐면 그 사회과 통합사회나 사회과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기피 대상이었죠. 녹색책도 없죠 지금. 파란 책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걸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파란책 내용만 봐두세요. 녹색책은 없더라고. 탐구학습 부분이. 근데 최근에 이제 탐구학습이 부각이 됐다. 그리고 탐구학습은 역사과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그 다음에 모든 교과에도 다 적용이 돼요. 자연, 과학이나 이런 데도 범교과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단계가 있죠. A, B, C, D, E, 이렇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기획에 해당한 가설 명칭을 쓰시오. 자, 이중정책은 쭉 있고, 기마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정책을 유지했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떠오르는 가설 중에 하나 딱 선택했어. 이런 가설을 뭐라고 부르죠? 예, 작업가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작업가설. 그 다음에, 여기서 탐구학습 과정에서 나단계,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강조하고 침투 강조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거야? 아까 얘기한 개념 설정과 관련된 거죠.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내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나단계 A와 E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B와 C 중간에 있는 거예요. B, C 중간에.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니은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이 이제 정보 강조, 침투 강조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왜 중요하겠죠? 역사적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어진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침투 강조와 정보 강조의 개념을 성립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보 강조 한다면서 북이나 이런 5569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 아니면 탐구 강조 방향이 어떻게 해? 꺾어지는 거잖아.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냥 정보 강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위해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근데 교사의 이제 역할이 나와요. 탐구학습에서. 그러면 교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멍청하게 봐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몰랐다 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정도를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별 제시해야 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야 된다. 교사의 역할이에요. 예, 그 외에도 그 책 보시면 한 두 가지 더 적혀 있어요. 관련된 거, 교사 역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나와. 학습 유용점, 이렇게 하는. 학습 유용점, 예전에도 말했지, 모르면 뭐라고 쓰면 된다 했죠?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킨다.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교사의 역할은 이건 안 되죠, 또, 많이.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 예. 자,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제 볼게요. 11번. 자, 거기 이제 다음은 한 고조시대 때 이제 관련된 사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한 초기 때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보충 페이지에 9페이지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한나라 때, 전환시대 때 수는 어디죠? 장안이죠. 예, 위수분지. 그래서 이 장안은 역대 왕조의 수도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양이 있죠? 이것도 장안이에요. 예, 말만 달라질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당나라 때, 수나라 때 대흥선 알죠? 대흥선이 나중에 당나라 때 장안으로 바뀌고, 위치만 약간 다를 뿐이고, 그 다음, 중앙행정제도는 진나라제도를 그대로 좀 이어받았죠? 상공국영제도.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에서 이제 초창기 때 제도는 군국제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란 세력의 울타리 역할의 세력이 부재했고, 그래서 그냥 진나라가 왜 멸망한가 이렇게 인식을 해보니까 항시에 울타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유방이 나라를 이제 통합될 당시에 또 지방 독립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나라의 진시황의 어떤 이제 강압적인 정책들이 이제 지방색들이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쌓겠죠. 그래갖고 이제 군현제와 그 다음에 봉건제와 결합된 군국제를 실시를 했다. 처음에는 이성제후들,
뭐 영포라든지 그냥 팽원이라든지 한신 이런 사람들 뒀는데 나중에 이제 유방이 이제 이 사람들 몰려 바뀐 거야. 동성제요. 유씨도 바꿨죠. 그러면 이제 이따가 그 5초 7국이 일어난 후에 뭐냐면 9년제를 실시했다. 거기다 그 무죄 이후에는 주군과 현 위에 뭐가 설치되죠? 주. 그래서 3층제가 이제 시작되죠. 자, 그 문경의 치는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번 보면 한해 황제는 이제 동성의 제자들과 그다음 공신대 제후왕으로 삼아 봉진을 나눠줬다. 자,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죠? 궁국제도라고 해요. 궁국제도. 자, 그래서 궁국제도에 이제 뭐냐면 실시 배경을 보면 종실 우대에서 반란세력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실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 주변의 일가 친척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 양날의 칼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종실 세력을 강화시키면 위기 시에 황제를 보호할 수 있죠. 근데 황제가 무능하고 어디면 뭐야? 이 종실이 칼을 들고 황제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서진이라든지 명나라 초기 때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해 성립 과정에서 각지의 반란군을 왕으로 승인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신에 대한 포상 문제, 진의 급진적으로 가능한 9년제 실패, 항우의 시대착오적 봉건제 복귀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인사권. 그래서 그 당시 그 제후들 통제하는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뭐냐? 그 5초 7국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태부의 행정을 총괄 상국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 왕국의 재상은 누가 임명하죠? 황제가 직접 임명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가다 보니까 통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뭐 재성만 황제가 임명하고 그 밑에 있는 속관들이나 뭐 중요 그 장관들은 다 그 지방 제후들이 임명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정책은 뭔가?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폐하가 비록 강주에 도읍을 정했지만 실제 인구가 적습니다. 북으로는 그 오랑캐에 가깝고 쭉쭉 있고 뭐 제의 전시, 초의 소시, 굴시, 정시 들고 쭉쭉 있는데 자 이건 언제 때냐면 언제 때 지금 간중에 도읍을 정했다고 했으니까 문경제는 아니겠죠? 언제요? 유방 때요. 한 고조 때야.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줄친 부분이 있죠. 뭐 전시, 소시, 굴시, 정시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왕가거나 아니면 유역 귀족들이었어요. 이들을 뭐냐면 간중에 이주시켜 살도록 한 거야. 이걸 이제 그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3인 정책이라고 하죠. 3인 정책의 이유는 뭐예요? 지방세력을 약화시킨 편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해요. 강간 약지 정책. 그러니까 요때 강간이라는 것은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하게 하고 약지는 가지를 약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간 약지 정책 하면 뭐만 생각해? 그 당시 가이나 조조가 그 제후들 약화시키는 정책들만 생각나잖아요. 물론 이것도 강간 약지 정책. 이것도 강간 약지. 왜냐하면 강간 약지란 말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범칭이에요. 그래서 전국 시대부터 계속 이런 말이 있었어. 제후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어떻게 다이 강간 약지 정책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목적은 이제 뭐냐면 이런 3인 정책의 목적은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간주의 경제를 증가시키고 북쪽 홍로 위협을 대비한 정책들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 유적자들 하면 유적자만 오겠어요? 그 밑에 부속물도 같이 따라오죠. 인구도 증가하고 그 외에도 뭐냐면 그 귀족세를 약화시키는 그 측면이 있는데 사회보는 아시아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안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예. 그 아마 다른 책이나 그런 책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있고 여기는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사회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37페이지에. 예, 그래서 요거 찾아보시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사회보는 아시아사는 꼭 보고 들어가세요. 예. 요즘에 교수님들이 다 한 번씩 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올 것이 상당히 많고 예전에 정역 관련된 문제도 거기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 이제 문제 볼게요. 1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박정희 5.16 군사정변. 현재 군사정변이라고 하지만 쿠데타라고 부르고 싶지만, 교과서는 그렇게 적혔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정변에서 혁명 공약이 있고, 최고 지휘부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런 것도 있는데, 정치개혁 같은 게 이제 보면, 그 구정치인들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에 혁신세력들, 혁신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남북한의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이승만 때 무슨 세력이죠? 진보당 있죠, 진보당.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제개혁 보면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당연한 농업협동종합법, 그 다음에 농업협동종합법이 아마 지금 농협 있죠? 이 농협. 그와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학교 가시고 나서 통장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 중에 연수원 가면 그 앞에 경기도 특히 경기도 그 연수원 가보면 연수 끝나면 항상 그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농협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농협 직원들이 와가지고 통장 없으면 만들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월급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통장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때 없어가지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야. 지금 그 만들고 나고 다른 통장을 바꾸려니까 이제 힘든 거야. 마이너스 그 대출도 받으면 금리도 이렇게 누적이 돼 있으니까. 예, 월급 통장 그쪽으로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농협을 쓰고 있는데 이자 되게 비싸요. 대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그게 제일 싸더라고.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그 장면 여건이 추진했던 그런 경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온 거 있죠? 부정축제 처리법. 그래갖고, 그 뭐냐면, 재벌들에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경 유착을 했던 재벌들에게 원래는 가대한 번칙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재벌들이 살살 비워갖고, 외자 도입 후에 공장 건설에 정부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비켜나갔죠. 근데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꿀꺽 먹었고, 신의 한 수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다에 들어갈 바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 독점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있는 국정의 전신이었던 한국중앙정보부,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안기부라고 하죠. 이거 보통 안기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 풀어보면, 자, 국시민 명분. 그때 내었던 그 국시는 뭐야? 반공을 국시로 내고 국가정책을 내고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을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개혁을 했어. 통화개혁.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통화개혁을 몇 번 있었냐면 3번 있었어요. 1차, 2차, 3차. 근데 1차와 2차는 언제 때 있었냐면 이승만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차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어. 1차, 2차, 3차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예전에 한번, 2차인가 1차 한번 다뤄본 적 있고요. 여기는 이제 3차 통화개혁인데, 또 어떤 책에는 이게 2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면 3차예요, 3차.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화개혁 내용과 결과를 보면, 자, 일단은 내용은 화폐 단위를 10대 1로 평가 전환하고 좀 인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예전에 이제 이승만 때 2차 때 한우 바꿨죠. 다시 원으로 개칭하고, 강제 장기 정책이 뭐냐면, 교환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1,000원을 가지고 교환을 내줘요. 그러면, 10대 1이니까 얼마, 1,000원을 가지고 교환해서 얼마를 받아야 돼, 내가? 100원을 받아야죠. 10대 1 교환을 하니까. 근데 100원을 근데 안 줘. 어떤 식으로 주면 70원만 줘. 그리고 계정을 만들고 30원을 강제 저축을 해. 그래서 2년 동안 못 뽑게, 그러니까 대출을, 빼지도 인출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 저축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종잣돈 경제 개발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1대1이 아니라 1대 0.7로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요? 디플레이션이 나요? 디플레이션이 나죠. 디플레이션이 경제가 크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돈이 안 도니까 이제 뭐냐 폭삭 망해버리고 파산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불만 갖고 또 미국이 또 압력을 줬어. 이거 뭐 어디에서 공산주의 정책이냐. 그래서 박정희가 좀 웃긴 게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하는 짓은 공산주의 비슷한 정책들 많이 했거든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갖고 국내 자금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뭘로 나선 거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면 해외 자본을 끌으면 그 일단 국가 차원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뭐 예전에 나온 것처럼 뭐 베트남을 참가를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일본하고 뭐 청구권 협상을 받아들이고 그 민간 자본은 어떤 식으로 재벌 내세우죠? 얼굴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정희가 재벌을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 사회주의 이 사람도 빨갱이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재벌을 안 좋아했는데 막상 이제 경제 개발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재벌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제 자본 유치한 다음에 돌아다니고 자본 끌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다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한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또 제가 한번 보충 삼아 재능 기부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잠깐 5페이지 잠깐 넘어오세요. 이건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2번 문제죠. 예, 보충 문제로 제가 이제 담아놨는데 자, 다음 화폐 개혁이 실시된 이유를 이 정책 실패가 가져온 경제 정책의 이제 변화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종조의 통화를 10분의 1로 한가하여 원단위로 변경하고 법적인 절차에 10분의 1로 이렇게 한다면 원호 바꾼다면 이거는 3차 개혁이죠. 예, 그 박정희 때 이제 실시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이유는 경제 개발 자금을 통해 국내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강제 개정 정책이 있다고 했죠. 이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실패가 가져온 경제적 변화 내용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좀 약간 답을 다른 방향에서 이제 달았는데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자본을 도입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본 형태로 바뀌죠? 외국 자본.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입 대체 사업에서 수출 지향적인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천재 교과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 협상을 하거나 베트남 정책에 참여하거나 재벌 내세워서 이제 민간 자본 끌어온 것도 다 이렇게 국내 자본을 이용을 못하니까 한 거야. 통화개혁 실패로.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답안에 대해서 좀 약간 몇 마디 좀 해드리면 어떤 분이 이게 자기 생각하는 답안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거기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거 예시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 답안 외에도 여러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다 찾아갖고 그걸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 근거 찾아갖고 제시한 답안이고 다른 근거가 있으면 그게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자마다 뭐 또 접근 방법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포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과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뭐 한 개는 다르게 얘기하고 각자 해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다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번,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예, 12번 문제였고,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가 이제 보면, 명예조세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면 장거정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본 건데, 장거정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음본이제. 예. 그래서 장거제 그 경제정책 D고, 음납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문제 곧바로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자, 요 사료 부분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예전에 명나 초기 때는, 주로 이제 동주원이라든지 원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폐를, 발행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당시엔 자연경제 형태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물화폐 중심이었죠. 그리고 보초나 이런 것들은 지폐는 솔직히 말해서 종이조각에 불과했어. 그래갖고 있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하냐면 이제 뭐냐면 은혜 사용이 확대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도 월급을 받을 때 쌀이 아니라 은으로 다 요구를 해. 그래서 이제 그 은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죠. 그러면 관리들에게 은을 지급하면 세금도 뭘로 걷어야 되겠어? 은을 걷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세나 여력이나 곡물 이런 것도 뭘로 이제 하냐면 노동력이나 뭐 쌀로 이런 게 아니라 은으로 이제 걷게 돼. 은납화가 촉진되죠. 그리고 이 은납화의 결정체가 뭐냐면 나중에 장거정의 일조편법이에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깔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소 이전의 통화정책 원칙을 써라. 이거는 이제 주원장이 마련했던 정책인데 동전과 지폐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합해서 사용하고 금과 은을 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지자가 빠졌네요. 자,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보초 가격이 하락해. 보초는 뭐죠? 종이지폐죠. 그 원나라 때는 그게 유통이 됐던 게 뭐냐면 원나라는 이제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때 전매제를 실시했는데 이제 판매권을 이제 그 민간 기업에게 나눠줬어요. 상인들에게. 판매권 얻으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을 뭘로 냈냐면 그 교초로 낸 거야. 그러니까 교초가 종이지폐에도 불구하고 영가라고 하죠, 보통.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가 됐어. 근데 명당은 그게 아니거든, 전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종이지폐는 이게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식량화폐처럼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금령을 어기고 은의 사용이 확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화폐도 많이 사용하는 은이에요. 금보다. 왜 금보다 은을 많이 사용했냐면 일단 금은 희소성이 너무 강해.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안 돼요. 너무 적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을 되게 유통이 잘 됐고 유목민족들도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목민들 입장을 때 막 이동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물론 약탈도 하지만 또 얘네도 장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은이야, 은. 어디서 다 통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은납화의 의미는 이게 기억이 은납화와 관련된 거죠. 백금은 뭐냐면 은이에요, 은. 금은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은은 딱 보면 상대적으로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별칭이 백금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은이나 백금이나. 그래갖고 이제 백금을 한산되어 거두어 수도를 보내서 녹봉을 충당하기 원합니다. 은납화의 어떤 그 의미죠. 그 정부는 은경제 확대에 대응하게 되었고 정부가 이제 세량 인수나 은으로 대납하게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은화 유통을 통해서 국가가 공인했다. 이런 은화 유통을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금지했던 정책에서 뭐냐면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더 설명하면 이제 중국이 예전에 송나라 아시죠? 송나라는 주 본위화폐가 뭐예요? 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전이죠. 근데 동전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대체 화폐로서 은이 등장했어. 그러면서 은은 이제 널리 보급됐지만 아직까지는 뭐냐면 본위화폐는 아니었어요. 법정 통화는. 근데 요때부터는 본위화폐가 된 거야. 은화가. 물론 동전도 같이 쓰이지만 은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환산이 되고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고. 참고로 이제 명청시대 때는 은화를 사용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은화를 발급하지는 않았어요. 마제은이라 해가지고 그 TV 연속극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마치 말 발굽을 찍는 것처럼 발굽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은이 있어. 민간에서 만든 은이야. 근데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든 민간이 만들었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함량만 딱 맞으면 돼. 은 함량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방의 세량이 항산되어 은을 거치니 이걸 조치해서 농민들도 당연히 은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농민은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업 경영과 상품 작물의 재배 등 생산 활동을 전개했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은 확보를 통한 이런 것들이 명중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연결돼요. 그러면서 더 은납화가 촉진되죠. 그리고 세계의 은이 다 어디에 집중이 돼요? 중국에 집중되죠. 왜냐면 중국에 가면 은이 비싸기 때문에 그 은이 쉽게 금하고 금이 싼 값으로 교환돼 갖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은이 모두 이제 뭐냐 중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면 다음 A에 들어갈 공통된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A에서 행할 그 뭐냐면 교회개혁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사료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개혁 내용의 한계를 그 한 줄에 쓰시오. 자,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국민의회예요.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여기 국민의회. 그리고 그 A 사료가 있고 가 사료는 뭘까 이거는? 여기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야. 그래갖고 이제 요거 보시면 되고 국민의회라는 말은 이미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있었어요. 시리아스의 제3신부는 무엇인가 그 내용 있죠. 거기에도 뭐냐 3부회를 대신해갖고 뭘 주장하냐면 국민의회 설치하자. 30년대 중심에 국민의회 설치하자. 1, 2신분을 제하고 그런 말들이 나왔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테니스 코트 선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여기 A에 보면 봉건제 페이지 그 내용에도 그 국민의회 말이 등장하게 되죠. 자, A에 향한 국민의회에서 이제 교회개혁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국민의회에서 이제 했던 것은 이제 교회제도를 몰수로 해서 이걸 담보해서 아시나 지표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 민사기록부에서 모든 성직자들 선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또 반대했어.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인 게 뭐냐면, 되게 정치 부분은 혁명적인데, 종교 부분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직자 민사기록부 해갖고, 이제 성직자를 선출제하고 국가가 임명하고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선서를 내야 돼요.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직에 들어가면 합격하면 선서를 하잖아요. 공무원 선서. 근데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비성직자라 해가지고 이제, 해임을 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 교황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이 폐지되고, 그때 비성서 그냥 선서를 하지 않았던 성직자들이 다시 등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가사제의 명칭은 테니스 코트의 이제 서약이고, 그 다음 기억의 이제 한계는 A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A의 봉건제 폐지는 실제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 명예특권이었고 실제인 봉건적 공람은 대사기 즉 유상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국민공회 때는 뭐죠? 완전하게 무상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그게 명문적인 내용이고 실제 법제적인 내용이고 이 당시에 농촌을 국민에 장악하지 못했어 농민들을.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폐지했든 지랄을 했든 간에 그냥 이미 폐지된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국민의회에서 그걸 인정 못했던 거죠. 부르자 출신들은 그 당시 봉건적 공론의 진수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냥 줄 수는 없지. 자기 돈 주고 산 건데 당연히 너희들도 돈 주고 사라. 농민들에게 요구했지만 농민들이 그거 들어주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냐면 농민들 입장은 안 들어주는 거고 농민들 입장은 이미 폐지된 거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한 것이 국민공회 때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거와 이거는 법제적 한전에서 개혁의 한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너스 문제는 좀 나중에 이제 풀어보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보너스 문제하고 정비 문제를 풀게요.